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수라는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전 있어요.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는데요. 믿었던 그 인간한테 쓰라린 배신을 당했고 그로 인해 하나뿐인 친정 엄마를 떠나보냈죠. 제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고요. 그걸 남편의 등에 꽂는데 성공했죠. 그 통쾌하고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털어놔 볼게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게 따끔한 질책보단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였어요. 저는 처녀 시절에 작은 종합 학원에서 일했는데요. 강사는 아니었고 원장님의 잡다한 심부름과 원비를 관리하는 사무직이었어요. 남편은 그 학원에서 나름 잘 나가던 수학 강사였죠. 그 인간이 다른 건 몰라도 허우대만큼은 참 멀쩡했거든요. 얼굴도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니 잘생겼고요. 키도 훤칠하니 컸어요. 당연히 학생들뿐 아니라 여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상하게 나이 30이 다 돼가도록 장가를 못 갔더라고요. 소문 좋아하는 직장 동료에게 들어보니 그 사람 어머니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 만나는 여자마다 다 어깃장을 놨다고 하더군요. 우리 잘난 아들하고 결혼하기엔 뭐가 못났다, 뭐가 부족하다 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쭉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지독한 효자라 어머니 말에 네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본인 마음에 들어 잘 만나다가도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하면 두 말 않고 헤어졌다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였어요. 그런데 함께 일한 지 2년쯤 됐을까요? 우연찮게 회식 때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신 걸 계기로 친해졌지 뭐예요.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사적으로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요. 그러다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처음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날 왜 그리도 떨리던지요. 이미 예비 시어머니의 악명은 저희 학원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떨리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특출나게 예쁘거나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 두 분도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분들이셨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너 같은 게 우리 아들 짝으로 가당키나 할 것 같아?" 하면서 문전박대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됐어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 이름이 영옥이라고 했지? 이름 참 곱다 생각했는데 얼굴도 곱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내 음식 솜씨는 없지만 너 온다고 이것저것 차려봤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보렴."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환대에 기쁘기보단 얼떨떨했어요. 남편도 제게 귓속말로 "우리 엄마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갑게 구는 거 처음 봐. 당신이 진짜 마음에 드나 봐." 하면서 놀라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전에 데려왔던 여자들과 달리 왜 그렇게 잘해줬냐고요? 거기엔 기막힌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쯤 시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무당이 아주 끔찍한 예언을 했지 뭐예요. 아들이 지금 만나는 여자하고 헤어지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 팔자라고 말이에요. 무당 말을 맹신한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어떻게든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했던 거죠. 또 아들이 잘난 여자 만나 기 못 펴고 사느니 저처럼 평범한 여자 만나 큰 소리치고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다더군요. 뭐가 됐든 시커먼 속셈으로 며느리를 들였으니 시집살이는 당연히 따라왔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이유로 합가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집안 살림을 죄다 떠넘기셨죠. 삼시세끼 밥상 차리고 치우는 건 기본에 새 식구 빨래며 청소 같은 온갖 허드렛 일까지 학원에서 일할 때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어찌나 구두쇠인지 한겨울에도 찬물에 설거지를 하게 했고요. 빨래도 전부 폐기름으로 만든 비누 하나로 손빨래하게 시켰어요. 게다가 손은 또 어찌나 크신지 김장철만 되면 김장을 100포기도 넘게 했네요. 친척들이며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 핑계로 말이죠. 제가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동안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라곤 잔소리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손이 왜 그렇게 느리냐?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냐? 잘했다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반년도 채 안 돼 고왔던 제 손은 퉁퉁 붓고 거칠어졌고요. 늘 습진이 떠날 날이 없었네요. 무엇보다 서러웠던 건 먹을 거 가지고 눈치를 주는 거였어요. 저는 늘 식은 밥을 먹어야 했고요.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은 무조건 남편 몫이었어요. 거기에 젓가락이라도 한번 댈라치면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매섭게 날라와 제 손을 내리쳤죠. 무슨 여자가 이렇게 식탐이 많아?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 입으로 들어갈 것도 없구만. 대놓고 그렇게 무안을 주시면 어찌나 민망하고 서글프던지요. 그럼 잔뜩 붉어진 얼굴로 맨밥만 씹기 일쑤였네요. 신혼 초에는 남편이 먹는 걸로 왜 그러냐고 슬쩍 편을 들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며 꽁해선 몇 날 며칠 입을 꾹 다물고 무언의 시위를 하셨어요. 나중엔 남편도 지쳤는지 시어머니가 제게 어떻게 하든 모른 채 하더군요. 그런 남편이 참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네요. 어쨌든 그렇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한테 눈칫밥을 먹으니 나중엔 밥도 잘 안 넘어가서 살이 쪽쪽 빠졌어요. 자연스레 몸도 허약해져서 큰애를 가졌을 땐 하마터면 유산할 뻔하기도 했네요. 왜 바보같이 그냥 참고 살았냐고요? 글쎄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지만 그때만 해도 며느리라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물론 저도 때때로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지쳐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차마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네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고 이듬해 또 딸을 낳았는데요. 생때 같은 자식들을 차마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핑계였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하며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홀로 서기 할 용기가 차마 없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진 시집살이를 꿋꿋하게 이겨내며 아이들만 보고 산 지 10여 년쯤 됐을까요? 큰 사건 사고 없던 저희 집안에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버린 거였죠. 다행히 제가 바로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빠르게 갈 수 있었던 덕분에 목숨은 구할 수 있었는데요. 후유증으로 그만 편마비가 오고 말았어요. 저보다 더 덩치 좋고 건강하던 시어머니가 왼쪽 손과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되셨죠. 병원에선 재활치료를 해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손발을 쓰긴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저도 심장이 철렁했는데 시어머니 본인은 어떻겠어요? 의사에게 돌팔이라며 난동을 부리시기도 했고요. 모든 게 저 때문이라면서 애꿎은 화풀이를 하기도 하셨네요. 이 망할 년,
네가 일부러 119에 늦게 신고한 거지? 그동안 나한테 당했던 거 복수하려고. 이 망할 늙은이 차라리 되져라 하는 심정으로 그런 거야. 맞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이 쓰러져 계신 거 보자마자 바로 119 부른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내 팔다리가 왜 안 움직여? 내 몸이 왜 판병신이 됐냔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목숨을 구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거지 같은 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이라도 하라는 거야? 내가 애초에 왜 뇌졸중이 왔는데.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조상님이 노하신 거 아니야? 그 돌팔이 무당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좀 더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어야 했어. 조급한 마음에 우리 아들한테 한참 모자라는 널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조상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그 벌을 내가 다 받는 거지. 아이고, 팍복한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제 탓을 하며 모진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맘 같아선 대거리하고 싶었지만 아픈 노인네 마음이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꾹 참았네요. 시어머니는 재활치료 겸해서 한동안 더 입원해 계셨는데요. 그 사이 남편은 업자를 불러 집안 곳곳에 문턱을 없앴고요. 거실과 화장실에도 보조 손잡이를 다는 등 시어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 편의 공사를 했어요. 과연 효자다 싶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불길한 마음에 슬쩍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모셔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마치 답이 정해진 수학 공식을 얘기하듯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 간병을 제게 떠미는 모습을 보니 환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간병인을 구하자 했네요. 남편은 설마 제가 그런 요구를 할 줄은 몰랐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간병인이라니. 당신도 우리 집 형편 뻔히 알잖아. 내 월급으로는 5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해. 안 그래도 엄마 병원비며 집안 공사비 때문에 빚만 더 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간병인을 써? 그게 전업주부인 당신이 할 말이야? 어머님이 그냥 아프신 것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거잖아. 삼시세끼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내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면서 혼자 해? 아니 누가 혼자 하래?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말은 잘한다. 당신 나랑 같이 10년 넘게 살면서 물 한 번 자기 손으로 떠다 먹은 적 없잖아. 그런 사람이 어머님 간병을 돕는다고? 그리고 애초에 도와주겠다는 말도 문제야. 막말로 어머님이 우리 엄마야? 당신 엄마지? 도와주겠다고 말해야 하는 건 오히려 나 아니냐고. 참나. 당신 무슨 말에 그렇게 서운하게? 우리가 남이야? 결혼했으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내 부모님이고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지. 그걸 그렇게 딱딱 나눈다는 게 말이 돼? 그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파서 반신마비가 된 노인네한테 꼭 그렇게 무정하게 굴어야겠어? 지금 우리 엄마 심정이 어떨지 생각을 좀 해보라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아까보다 좀 더 부드러워진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당신한테 심술궂고 못되게 굴었어도 당신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 점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형편도 형편이지만 아픈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집에 계속 다른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 그것도 불편할 거고. 나도 우리 엄마 최선을 다해서 돌볼게.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엄마 저버리지 말고 제발 도와주라. 응?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혼할 게 아닌 이상 계속 매몰차게 싫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네요. 알겠어.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있지.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그치만 나 혼자 모시는 게 아니라 같이 모시는 거라는 걸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내가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다니까. 남편은 어울리지도 않게 입에 발린 소리까지 해가면서 고마움을 표현해줬어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사이가 신혼 때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좋아졌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몸이 불편한 노인네를 돌본다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처럼 성정이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람은 간병하기가 몇 배로 더 힘들었죠. 재활을 위해선 힘들어도 마비된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했는데요. 아픈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식사도 침대에서 하시고 오직 화장실 갈 때만 몸을 움직이셨네요. 그러면서 식탐은 또 어찌나 많아지셨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걸 당장 대령하지 않으면 자기가 병신이 돼서 무시하는 거냐며 난동을 부리셨죠. 너 인연, 내가 양갱 먹고 싶다 했어, 안 했어? 근데 왜 아직도 안 가져와? 누굴 굶겨 죽이려고? 어머님, 지금 제가 저녁하느라 밖에 나가서 양갱을 사올 수가 없어요. 그이 퇴근할 때 사다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웃기지 마! 네가 양갱 혼자 다 처먹으려고 숨긴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양갱 당장 가져와, 얼른! 시어머니는 아이가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치하게 굴었어요. 때때로 저를 못 알아보시고 순자인지 순애인지 어릴 적 동네 친구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셨네요. 치매인가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가니 선망이라 하더군요. 일시적인 충격으로 잠깐 그렇게 단기성 선망이 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치매가 아니라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셨고요. 견디다 못해 제가 도망가면 복수하듯 양껏 물을 마시고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겠다고 떼를 썼네요. 그 부름에 조금만 늦게 응답하면 그냥 침대에 바로 소변을 보기도 하셨죠. 차라리 요강을 쓰시는 게 낫겠다 싶어 침대 밑에 둬보기도 했는데 별 소용은 없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벌써부터 요강이냐고 쳐다도 안 보셨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남편은 옛저녁에 시어머니 간병에서 슬쩍 빠진 상태였어요. 학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출근했다 늦게 퇴근하기 일쑤였죠. 시어머니도 아들이 시중 드는 건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목욕이나 화장실 가는 일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모자지간이라고 해도 성별이 다르니 부끄러울 수 있죠. 하지만 식사 시중이나 이동할 때 옆에서 부축하는 건 충분히 남편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아들이 해주는 건 싫다고 저만 찾으셨네요. 제가 편해서 그렇다지만 속셈은 뻔했어요. 귀한 자기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 거였죠.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렇게 시어머니 병고안하며 살다 보니 또 어떻게든 살아는 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더군요. 그런데 그쯤에 또다시 제 인생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에게만 효부 노릇하는 딸 자식에게 서운했던 걸까요? 그 해 여름, 친정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지간한 젊은이들보다 건강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충격받았다 해도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친정엄마만 했을까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엄마는 파도를 만난 모래성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울다 지쳐 실신하기도 했고요.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시름시름 앓으셨죠. 병원에 모시고 가도 배우자를 잃은 충격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마음의 병이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더군요. 그런 엄마가 걱정돼 2, 3일에 한 번씩 친정에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끼니도 거르고 안방에 누워있거나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울고 계셨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맘 같아선 아예 친정에서 지내면서 엄마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럼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문제였죠. 자연스럽게 엄마를 집으로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간병인이 필요하다기보단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였으니까요. 어차피 그쯤에 큰애도 자취를 시작하고 둘째도 기숙학교에 들어가면서 방이 2개가 남았거든요. 고민하다 남편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있잖아.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면 어떨까?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모시자니? 한 집에서 같이 살자 이 말이지. 갑자기? 왜?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같이 살고 싶다고?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시네. 내가 곁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엄마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고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애들도 없어서 방도 남잖아. 그러나 남편은 깊이 생각해보는 척도 않고 대번에 고개를 저었어요. 참나, 그 정도로 뭘 모셔? 내가 볼 땐 장모님 다 엄살이야 그거.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아픈 척 하시는 거라고.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엄살을 부린다는 그 표현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져보렸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살이라니? 우리 엄마가 뭐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거야? 병원에서도 딱히 병명이 없다고 그랬다며. 아니야? 그냥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외로우니까 아픈 척 엄살 부리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당신이 계속 와서 밥도 챙겨주고 말동무 해주니까. 그 엄살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노인네들 더 우는 소리만 한다고.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스워? 아버지 돌아가시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엄살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대거리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분노로 목소리는 물론이고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뒤늦게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오버하고 그래.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그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다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어서! 아이 진짜. 감성적으로 나오지 좀 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내 생각이 틀린 건지. 진짜 이래서 무식한 여편네랑은 말을 섞는 게 아닌데. 뭐? 무식한 여편네? 당신처럼 말하는 게 유식한 거라면 난 그냥 무식하고 말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엄살이든 뭐든 난 아픈 우리 엄마 이대로 외면 못해. 내가 모실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엄마는 당신이 알아서 모셔. 이제 각자 셀프로 효도하자고. 알겠어? 유치하게 왜 이래 진짜. 난 나가서 돈 벌어 오잖아. 근데 내가 일하면서 엄마까지 어떻게 돌봐? 그 말에 그동안 참고 있던 서름이 한 번에 폭발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죠. 그럼 난 집안 살림하고 자식 둘 키우면서 10년을 너네 엄마 손발이 돼서 살았어. 난 뭐 쉬웠는 줄 알아? 됐고 이제 나 더는 너네 엄마 안 모셔.
그 시간에 우리 엄마나 더 신경 쓸 거라고. 뭐? 너네 엄마? 당신 말 다 했어? 남편은 남편대로 제 말투에 꽂혀서는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뒤로 남편과 살얼음판을 걷는 냉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보란듯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친정 엄마와 시간을 보낸 뒤 저녁까지 먹고 느즈막한 시간에 집에 갔죠. 그러면서도 내심 남편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남편도 차마 몸이 불편한 자기 엄마를 혼자 둘 순 없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 새 출퇴근하는 간병인을 구했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 병고 안에서 탈출해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내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세게 나갈 것을. 그동안 꾹 참고만 살았던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어쨌든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 말동무를 해드린 덕일까요? 다행히 친정엄마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 했어요. 이대로라면 엄마가 금방 회복하시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날이 밝자마자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웬일로 엄마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도통 요리를 하지 않던 엄마였는데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작 엄마는 입맛이 없다면서 먹는 둥 마는 둥에 거의 제가 다 먹었죠. 그런데 제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가 문득 시어머니 안부를 묻더군요. 사부인은 잘 계시니? 여전히 평소에 차도는 없고? 뭐 늘 똑같지. 갑자기 어머님은 왜? 그냥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그보다 영호가. 너 이제 여기 그만 와. 엄만 이제 괜찮으니까. 뭐?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엄마. 우리 집인데 왜 오지 말래?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너 시집 간 지가 언젠데? 너희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같이 사는 그 집이 너희 집이지. 서운하게 왜 그래? 뭐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거야? 그래. 시집간 다 큰 딸이 자꾸만 친정 오고 가면 남들이 흉본다. 더군다나 나는 사지가 멀쩡하지만 사부인은 그렇지가 않잖니. 지금 네가 더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사부인인 것 같아. 여기서 어머님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뭐 물건도 아닌데 더 필요하고 말고가 어딨어? 간병인도 구했으니까 어머님 걱정은 하지 마. 박서방 벌이가 뻔한데 간병인을 언제까지 계속 쓸 수 있겠어? 너 이제 그 집 식구야. 네가 챙겨야 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박서방이라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다 간병인한테 주면 얼마나 힘들겠냐.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영욱이 너 이제 그만 와. 응?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엄마는 아예 집에 붙어 있질 않으셨어요. 친구를 만난다, 문화센터 모임을 나간다, 정신없이 바쁘셨죠. 원래 엄마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이제 정말 괜찮아지셨구나. 아버지 없이 홀로 서길 준비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죠. 어쨌든 엄마 말처럼 간병인을 쓰기엔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남편과의 냉전도 소강 상태에 들었겠다. 간병인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엄마가 걱정돼 전화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괜찮다 할 뿐이었네요. 바보 같은 딸은 그런 엄마가 정말로 괜찮은 거라고 믿었죠. 엄마의 괜찮다가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네요. 평소처럼 남편 아침 먹여 출근시키고 시어머니 식사 시중을 들고 있던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엄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었어요.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영호가 어쩌면 좋냐? 네 엄마가 네? 저희 엄마가 왜요? 요즘 너희 엄마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집에 한번 가봤거든? 근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하고 경비원이랑 같이 문을 따고 들어가 봤는데 글쎄 거실에 너희 엄마가 혼자 쓰러져 있지 뭐냐. 바로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니. 어쨌든 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거라. 어서.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집 밖으로 달려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병원으로 향했죠. 그 와중에 남편에게 연락하니 남편도 놀랐는지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아니, 꿈이길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지독하게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영안실에서 엄마의 싸늘한 몸을 마주한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병원에선 폐색전증이라고 했어요. 혈관을 타고 흐르는 색전이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병인데 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쓰러졌을 때 제가 옆에 있어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에게 매달려 오열했죠. 나 때문이야. 여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야. 내가 엄마 곁을 지켰어야 하는데, 엄마가 아무리 필요 없다고 했어도 끝까지 곁에 붙어 있었어야 하는데, 아버지 떠나고 우리 엄마 시름시름 앓는 걸 뻔히 알았으면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아이, 진정해 여보. 장모님 돌아가신 게 왜 당신 때문이야. 일이 이렇게 될 줄 당신이 알았어? 당신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여보, 우리 엄마 어쩌면 좋아? 불쌍한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팠을까?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만들었어. 난 정말 몹쓸 딸년이야. 당신이 자꾸 그러면 장모님도 맘 편하게 못 떠나셔. 당신이 자꾸 그러면 장모님도 맘 편하게 못 떠나셔.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너무 그리워서 떠나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드리자. 어? 남편은 한참을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하고 달래줬어요. 그리고 경황 없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절차를 밟고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죠. 그런 남편이 새삼 다시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남보다 못한 사이였는데 그때만큼은 남편이 제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리고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계속 미뤄두던 엄마 유품을 정리하려고 큰맘 먹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텅 비어 먼지만 가득 쌓인 집이 왜 그리도 쓸쓸하게 느껴지던지 엄마 유품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도무지 일에 진척이 없더군요. 결국 거실에 멀거니 앉아만 있는데 문득 엄마 핸드폰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지인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저장된 연락처를 잠깐 확인했던 게 전부였는데 문득 저 안에 엄마 사진이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 핸드폰에 옮겨둬야겠다 싶어 충전기를 연결해 엄마 핸드폰을 켰죠. 핸드폰에 저장된 엄마 사진을 하나씩 넘기다 보니 또 엄마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목소리가 간절하게 듣고 싶어졌죠. 그때 문득 통화 녹음 기능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워낙 건망증이 심하셔서 제가 그 기능을 설정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급하게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에 엄마가 다른 사람들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가득하더라고요. 하나씩 틀어서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절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눌러서 확인해 보니 약 석 달 전에
남편이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더군요. 생전 안부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죠. 하나뿐인 장모님이 아프다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긴 했던 모양이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남편과 엄마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계속 듣고 있을 때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응, 박서방, 오랜만이네. 웬일로 전화를 다 했나? 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요.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냥 그 사람 그렇게 가고 나서 마음이 허해서 그런가? 입맛도 없고 자꾸 시름시름 앓네. 뭐 특별히 병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신병이지 뭐. 그럼 준영 엄마 좀 그만 부르시면 안 될까요? 어? 아니, 자네 그게 무슨...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거. 근데 준영 엄마가 장모님 걱정된다고 요즘 매일 처갓집 왔다 갔다 하느라 저희 엄마는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엄마가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식사도 잘 못 하시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 간병인을 쓰긴 썼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 아이고, 내가 미처 그 생각까진 못했네. 미안하네. 뭐 그렇게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친정을 들락날락 하는 게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는 건 준영 엄마한텐 비밀로 해주시고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말게나. 남편은 엄마의 대답을 채 듣기도 전에 무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건지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남편 여의고 사위 눈치 때문에 하나뿐인 딸에게 의지할 수 없었던 엄마. 결국 홀로 쓸쓸하게 떠나버린 엄마. 그런 엄마를 떠올리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바로 따지고 들었네요. 당신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했었지?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 이제 막 퇴근해서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하긴 뭘 나중에 얘기해? 잡았대 생각하지 마. 내가 우리 엄마 핸드폰에 남아있던 통화 녹음 파일 다 들었어.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나 오게 하라 마라 명령질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가 하나뿐인 딸한테 병간호 받는 것도 눈치를 보게 만드냐고? 제 악에 바친 고함에 남편이 그제야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하고 싸운 뒤로 당신이 내 말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장모님 댁에만 가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간병비도 너무 부담됐고 말이야.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따위로 말을 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신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알아? 당신이 죽인 거라고. 참나. 그건 너무 심한 비약 아니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니. 그냥 장모님 팔자가 그랬던 거지. 주어진 수명이 거기까지였던 거라고.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데 당신까지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긴커녕 오히려 역정을 냈어요. 맞아요. 엄마가 갑자기 폐색전증이 온 건 남편 탓이 아니었죠. 하지만 홀로 쓸쓸하게 눈을 감게 된 데는 남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이었어요. 책임 면피하려는 생각 마. 나 절대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입술을 집씹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두려워하긴커녕 코웃음을 치더군요. 니까짓게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 두고 봐. 내 모든 걸 걸고 당신한테 복수할 거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눈 감게 한 거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할 거라고. 다짐하듯 외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는 남편과 1분 1초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짐 싸잖아.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해. 어차피 애들도 다 컸겠다. 나 더는 무서울 거 없어. 참나. 이 여편네가 완전 미쳤구만. 그래, 나 미쳤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눈을 감았는데 너 같으면 제정신이겠니? 목소리 낮춰! 이러다 어머니 깨시겠어. 세상 천하의 지만 효자인 줄 알지. 그렇게 효자인 놈이 왜 지 엄마 병고하는 스스로 안 하고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해? 내가 호구야? 너네 엄마 돌본다고 우리 엄마 죽게 만들었어. 내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 알아?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그럼 어머님 모시는 것도 더는 내 의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모시든 요양원을 보내든 알아서 해.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남편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큰 소리로 윽박지르기만 했어요.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 무시하고 그대로 집을 나왔네요. 갈 곳이 없었지만 자식들에겐 차마 연락하지 못했어요. 괜히 걱정만 할 테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 집 근처 숙박업소에 방을 잡고 하룻밤을 보냈네요. 당연하게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골몰했죠. 그냥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밥 해주고 엄마 돌봐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식모랑 간병인을 구하면 끝날 문제로 복수가 될 리 없었죠. 그러다 문득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가 흥신소로 남편 바람피는 걸 잡아냈다는 얘기가 생각나더군요. 다음 날 바로 그 아주머니에게 연락해 흥신소 사장을 소개받았어요. 전화해 남편 뒷조사를 해달라고 하니 가타부타 묻지도 않고 돈부터 입금하라 하대요. 생각보다 금액이 컸지만 친정엄마가 남겨준 집을 팔면 돈도 들어오겠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투자쯤 해야지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남겨둔 현금 중 일부를 흥신소 사장에게 보냈죠. 사장은 일주일 정도 말미를 달라 하더군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일주일이 지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늦게 오던 건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도박 때문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었다고 들었는데요. 피는 못 속인다고 남편도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도박장을 들락날락거렸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좀 멀리한 모양이던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고요. 큰애 태어날 쯤부터 다시 도박에 손을 댔더군요. 제가 도박으로 패가망신했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꼬라박았더군요. 어쩐지 생활비를 늘 쥐꼬리만큼만 주고 애들 학원비 같은 것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라니. 그동안 남편이 월급 관리를 하고 있어서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경악스러운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부부에 대한 신의마저 배반한 지 오래였습니다. 맞아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상대는 평범한 일반 여자도 아니고 술집 여자였어요. 흥신소 사장이 내민 사진엔 남편이 그 상간녀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 가게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등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이미 허울뿐인 부부 사이로 지낸 지 오래였기에 다른 여자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걸 현실로 마주하고 나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배신감과 분노로 오열하던 것도 잠시,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건수를 제대로 잡은 셈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가장 밑바닥까지 파멸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는 거였죠. 몰랐는데 흥신소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혼 소송 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 외도 증거를 따로 찾았고요. 몰래 뒤를 밟아 도박장에 들락날락하는 모습도 찍어뒀네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집에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간병인이 돌보고 있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어디 갔다 이제 왔냐며 갖은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받아줄 이유가 없으니 싹 무시하고 남편의 귀가만 기다렸네요. 그날도 어김없이 자정이 다 돼갈 쯤에야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도박장에서 화투를 치다 왔거나 술집 여자와 있었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뭐가 그리 신나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들어오던 남편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뭐야? 당신 아직도 앉았어? 당신 기다렸지. 날? 왜? 요즘 계속 애들 보충 수업 때문에 늦게 끝나는 거 알잖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은 짜증 섞인 대답을 툭 던져놓고 바로 씻으러 갔어요. 그리고 제게 자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들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붙잡고 말했네요. 나 이혼 소송 걸 거야. 아직도 이혼이니 뭐니 헛소리야? 집에 다시 기어 들어온 거 보니까 반성 좀 하는 줄 알았구만. 정신 차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당신이 이혼하면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 줄 아냐고. 집에서 살림할 줄밖에 모르는 아줌마가 뭐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그리고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이혼 소송하겠다고 했지. 아,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걸 거니까 그 술집 여자한테도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두라고 해. 제 말에 그제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 있더군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내가 아는 게 그것뿐인 줄 알아? 난 당신이 도박하는 것도 다 알거든? 증거는 전부 모았고 재판 때 다 얘기할 거니까 각오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와락 구겨진 것도 잠시 곧 억지 미소를 짓더군요.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어? 나 그 여자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야.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별 생각 없이 만난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인 거 알잖아. 개소리 집어치우고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둬. 아, 그리고 당신 학원 학부모들한테도 알릴 거거든? 당신 같은 인간이 자기들 귀한 자식 가르친다는 거 그 사람들도 알아야 하잖아. 뭐?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어? 몰랐어? 내가 말했잖아. 당신한테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 나 당신 망하는 꼴 보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제 말에 남편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통쾌하더군요.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선전포고도 했겠다. 이제 그만 실행에 옮겨야 할 때였으니까요. 동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근무하는 학원 학부모들에게 남편의 도박 중독과 외도 사실을 퍼뜨렸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남편의 죄는 곧 널리 퍼졌고요. 학부모들이 남편을 쫓아내라고 단체로 학원에 찾아와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네요. 아무래도 교육열이 높은 동네인지라 강사의 자질에도 학부모들이 예민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말이 권고사직이지 도망치다시피 학원을 나오게 됐고요. 그 일이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나 결국 교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이혼 소송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의 잘못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승인이 났고요. 그 상간녀와 남편에게서 꽤 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네요.
몰랐는데 남편은 실패에 참 약한 인간이더군요. 하긴 그러니까 도박에서 못 벗어난 거겠죠? 남편은 시리에 빠져 허구한 날 술만 퍼마셨고요.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어요. 화풀이할 마누라가 없으니 그 대상이 자기 엄마한테로 향한 거죠. 그런 주제에 효자는 무슨... 너무 가증스럽지 않나요? 어쨌든 남편은 그 뒤로도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나마 얼마 없던 저금과 유일한 재산이던 집마저 다 날려버렸죠.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상간녀도 그걸 알자마자 바로 떨어져 나갔더군요. 애초에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술집 여자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남편은 그 모양 그 꼴이 되고 나자 뒤늦게 제가 아쉬워졌던가 봐요. 끈질기게 연락해 다시 합치자며 졸라댔죠. 아니, 미안해 준영 엄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응? 기회도 상대 봐가면서 줘야 하지 않겠어? 아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눈치 주고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만든 걸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근데 그런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때 일은 나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 장모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맘 같아선 내가 장모님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럼 진짜 죽어서 우리 엄마 살려내든가.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감히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 긴 말할 거 없고 다신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연락하면 그땐 정말 나도 당신 어떻게 할지 몰라. 칼 들고 찾아가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알겠어? 제 협박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죠? 그 뒤로 남편은 제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친척분에게 듣기로는 굶어 죽을 순 없으니 요즘은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하더군요. 그렇게 효자인 척 할 땐 언제고 자기 엄마도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허구한 날 술과 도박에만 미쳐 산다고 하더라고요. 빚은 나날이 불어만 가고 있는데 원금을 갚긴커녕 이자도 밀리고 있어서 이러다 조만간 파산할 것 같다고 해요. 한때 한 입을 덮고 살던 사이인 만큼 어느 정도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달리 저는 이혼 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돼서 최근에 가게를 확장 이전까지 했답니다. 매출도 2배 넘게 늘어서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다행히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어요. 전 남편한테 워낙 크게 대여서 남자라면 신물이 날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니 또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들어오긴 합디다. 다행히 두 번째 남편은 잘 골랐어요. 좀 무뚝뚝하지만 전 남편과 달리 자상하고 성실하고요. 아직도 결혼기념일에 장미꽃을 선물할 정도로 낭만적인 구석이 있는 남자랍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그런지 제 재혼을 응원해줬어요. 지금 남편과 새 출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둘 다 60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요즘은 남편과 다가오는 제 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요. 살면서 이토록 평온했던 순간이 있었나 싶어요. 부디 눈 감는 날까지 이 평온이 유지되길 바랄 뿐이에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